중국 하늘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 있어.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두 항공기 제조사가 전혀 대비를 못했어. 기자회견도 없고 할리우드식 화려한 공개 행사도 없었어. 그저 조용히 진행된 12,000km 시험 비행 하나가 전 세계 항공업계를 흔들어 버린 거지. 주인공은 중국이 만든 완전 새로운 광동체 여객기 C929. 이건 의심스러운 시제품에서 단숨에 세계급 경쟁자로 도약한 기체야. 수십 년 동안 장거리 노선 시장은 보잉이랑 에어버스가 꽉 잡고 있었어. 드림라이너나 A350 같은 기종들이 하늘을 지배했고 제대로 된 경쟁자는 없었지. 그런데 지금 그 독점 구도가 흔들리고 있어. 스타트업도 아니고 국가가 직접 밀어주는 거대한 항공 세력이 글로벌 야망을 드러낸 거야. C929는 지역 노선기 따위가 아니야. 값싼 모방품도 아니고 이건 대륙간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대형 여객기야. 더 멀리, 더 많은 승객을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태우도록 설계됐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니야.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지. 흥미로운 이야기 듣고 싶다면 이건 진짜야. 번지르르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딱 하나 확실한 건 보잉이 좋아할 리는 없다는 거야.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긴 공상과학 같았어. 서방산 엔진과 항공전자 장비에 의존하던 중국이 이제는 베이징에서 시카고까지 논스톱으로 날아가고 28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광동체기를 내놨잖아. 그것도 모든 핵심 부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된 거지. 원래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랑 합작으로 시작했어. 이름도 CR929였고 중국이 자본과 생산을 맡고 러시아가 항공 기술을 내주기로 했지.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기술 공유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결별했어. 다들 이 프로젝트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아니더라. 중국이 그냥 전부 인수해버린 거야. 이름도 C929로 바꾸고 개발 속도를 확 끌어올리고 외국산 부품을 자국산으로 갈아 끼우면서 항공전자 시스템, 기체 설계, 인증 절차까지 전부 손봤어. 2023년 말에는 첫 번째 시험 기체가 준비됐고 2025년 초에는 12,000km 넘는 대륙간 시험 비행까지 해냈어. 서방 독점 체제에 대한 강력한 상징적 도전이자 전략적 선언이지 놀라운 건 이게 급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야. 철저하게 계산된 오랜 준비 끝의 결과라는 점이야.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지. 보잉과 에어버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이제 하늘에 새로운 경쟁자가 떠올랐어. 시간을 거슬러 2016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전 세계는 보잉이 새로 내놓은 787 드림라이너와 에어버스가 A350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었지. 그런데 상하이의 한 회의실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싹 트고 있었어. 서방의 분석가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공동 발표 말이야. 러시아랑 중국이 손잡고 광동체 여객기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지. 이름은 CR929. 두 나라의 국기를 함께 달고 하나의 미션을 걸었던 프로젝트야. 바로 장거리 시장을 흔들고 독점 구도를 깨겠다는 거지. 계획만 놓고 보면 말이 돼. 러시아의 통합항공기 그룹 UAC는 수십 년 축적된 항공기술 노하우가 있었고 중국의 코맥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었거든. 역할 분담도 명확했어. 러시아가 공기역학 설계와 엔진을 맡고 중국은 생산과 최종 조립을 담당하는 시기였지. 양쪽이 함께 2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고 그 금액은 비공개 회의실 안에서 더 불어나고 있었어. 그들이 노린 건 보잉 드림라이너가 꽉 잡고 있는 시장, 즉 두 통로를 가진 광동체 장거리 항공기 시장이었어. 베이징에서 런던, 모스크바에서 LA 같은 노선을 염두에 둔 거지 잠시 동안은 꽤 그럴듯해 보였어. 사프랑, GE, 하니웰 같은 서방 기업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심지어 보잉의 경영진은 내부 메모를 돌리며 새로운 비전통 경쟁자들의 위협을 경계하라고 했지. 근데 그 메모가 나중엔 예언처럼 맞아떨어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야. 2022년에 들어서면서 균열이 생겼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국경만 흔든 게 아니라 항공 일정까지 다 깨버린 거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를 옥죄면서 CR929 프로젝트는 멈춰섰어. UAC는 갑자기 군수 쪽에 집중해야 했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갔어. 마감일은 지연되고 이메일 답장도 끊기고 부품도 더는 오지 않았지. 게다가 정치보다 더 큰 문제, 바로 권력 다툼이 터졌어. 중국은 러시아의 독점 엔진 기술, 특히 GEGNX와 경쟁할 수 있는 첨단 팬 설계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단칼에 거절한 거야. 지적 재산권 협상이 무너지고 분위기는 협력에서 경계로 바뀌었지.
결국 2022년 말 러시아는 발을 뺐어. 서방은 안도했지. 보잉 쪽 전략가들은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실패했다고 치부했고 항공 전문 매체들도 CR929에 사망 선고를 내렸어. 하지만 아무도 예상 못한 건 중국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름을 바꿨지. CR929가 조용히 C929로 변했고 코맥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어. 더 많은 인력을 뽑고 예산을 늘리고 통제를 강화했지. 단순히 비행기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었어. 완전히 독립적인 항공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고 있었던 거야. 2023년 중반이 되자 소문이 새기 시작했어. 코맥이 기체 설계를 다시 하고 자국산 신형 복합재료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국 민항국과 함께 국제 기준에 맞춘 새로운 인증 절차를 짜고 있다는 이야기였지.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문가 대부분은 중국이 러시아 없이는 광동 체계를 만들 수 없다고 봤어.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조용히 길을 열고 있었던 거야. 러시아가 빠져나간 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손을 털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코맥은 아무 말 없이 곧장 작업에 들어갔지. 과정은 요란하지 않았어. 철저히 체계적이었지. 정부는 묵묵히 자금을 추가로 집어넣고 상하이와 청두에 코맥 연구개발센터를 확장했어. 군수 부문에서 톱 엔지니어들을 빼와 다시 배치하기도 했지. 수십 개의 신규 공급업체, 그중 상당수가 국유 기업이 오직 한 가지 목표에 몰두했어. C929를 외국 도움 없이 완전히 자립 가능한 기체로 만드는 것.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산업의 뼈대를 새로 짓는 거였지. 내부 정보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코맥은 새로운 복합 소재 주조 기술을 활용해 C929 동체 실물 모형을 완성했대. 원래는 군사용 드론에만 쓰던 기술이었지. 심지어 보잉 내부 관계자들조차 익명으로 속도가 예상 밖이라고 인정했어. 중국 민항국 관계자가 내부적으로 우린 단순히 경쟁하려는 게 아니다. 영구적으로 의존을 끊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 CR929 설계에 참여했던 하니웰이나 로겔 콜린스 같은 서방 항공전자 업체들은 조용히 빠져나갔고 대신 AVIC 에이비어닉스나 상하이 항공기 설계연구원 같은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 항법 시스템에서 비행 제어 컴퓨터까지 모든 게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했지. 이건 더 이상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었어. 완전한 독립 프로그램이었어. 언론은 여전히 보잉의 생산 지연이나 에어버스의 인증 문제만 쫓느라 바빴고 코맥의 진전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 하지만 중국은 언제나 그랬듯 화려한 홍보 대신 조용히 쌓아 올리고 한 방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방식을 택했어. 2024년 초 위성사진이 코맥의 자딩 시험 시설에서 활주로 개조와 대형 경납고 확장을 포착했어. 분석가들은 처음에 이게 C929가 아니라 C921의 확장형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지. 2024년 중반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력 분배 장치나 환경 제어 시스템 같은 하위 시스템들이 실제 비행 조건을 흉내내는 시뮬레이터에서 시험 중이었어.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진짜 기능을 검증하는 단계였던 거지. AVIC에서 유출됐다가 삭제된 보고서엔 C929의 객실 압력 조정 시스템이 ICAO 장거리 기준보다 10% 높은 스트레스 시험을 통과했다는 내용도 있었대. 아직 완전한 시제기가 뜨지는 않았지만 C929 부품 일부는 개조된 C921 시험기에 달려 하늘을 날며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서방 국방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말이 돌기 시작했지. 이제 이건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바뀌었어. 한때 무모한 종이 프로젝트라 불리던 게 이제는 역사상 가장 진지한 비서방 광동체 도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야. 비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이지. C929는 C921의 확대판이 아니야. 보잉 787이나 에어버스 A350과 맞붙으라고 만든 완전히 새로운 광동체 설계야.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라 기술, 편의성, 유지 비용까지 전부를 두고 말이지. 날개 길이는 65m 가까이 돼서 드림라이너보다 길고 기내 폭은 5.5m 넘으니 좌석 배열에 훨씬 유연성이 있어. 이코노미석 9자리 배열부터 초장거리 고급석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크기가 아니야. 바로 구조야. C929 기체의 절반 이상이 탄소 섬유 복합재로 만들어졌어. 코맥의 기존 항공기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도약이고 심지어 A350보다도 약간 더 높은 비율이야. 여기에 주요 하중 부위에 티타늄이 15%나 들어갔으니 이건 연료 효율적이고 부식에 강하면서 초장거리 노선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거야. 겉껍질 안으로 들어가면 더 흥미로운 얘기가 펼쳐져. C929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야. 조종석엔 지능형 전자 시스템이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조종사 스트레스를 줄이는 분위기, 조명,
그리고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장치까지 달려있지. 보잉 787이 처음 선보였던 개념인데 중국은 그걸 더 확장해서 유압, 전기, 열 시스템까지 진단 대역폭을 넓혔다는 거야. 쉽게 말해 항공사들은 예측 정비가 가능해지고 불시 운항 중단이 크게 줄어드는 거지. 현대항공사 입장에서 제일 큰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무기라는 얘기야. 승객공간은 또 다른 이야기야. 코맥은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 소음 저감 소재, 상황에 맞게 변하는 LED 조명, 그리고 모듈식 좌석 배치까지 중국 국내 항공사든 해외 고객이든 원하는 방식에 맞게 구성할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 유출된 설계도에 따르면 창문은 더 커지고 통로는 더 넓어지고 내부 인테리어는 A350의 미니멀리즘과 엠브라이르 특유의 인체공학적 좌석 간격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래. 그리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이런 혁신적인 설계가 보잉이나 에어버스 동급 기종보다 비용이 15에서 20% 정도 더 낮다는 거야. 특히 1대1로 참여국 시장을 겨냥했을 때 이건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경제적 무기야. C929는 중국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어. 최종 조립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라 일종의 지정학적 방화벽 같은 거야. 왜냐면 그곳에선 세금 혜택, 빠른 통관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통제권을 중국이 전부 줄 수 있거든. 서방 기업들이 쉽게 들여다볼 수 없어. 국제감시는 최소화되고 조여지는 나사 하나, 스캔되는 부품 하나까지 모두 중국의 디지털 경계 안에 있지. 우연이 아니야. 이건 단순히 날아다니는 기계가 아니라 항공 자립의 상징이야. 조립 라인도 특이해. 중국산 로봇이 투입돼 있고 심지어 AI 기반 검사용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복합재 패널의 미세균열과 피로균열을 잡아낸다고 해. 보잉의 에버렛 공장이 구형 시스템과 다단계 하청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코맥의 라인은 수직 통합돼 있고 외부 개입은 최소화돼 있어. 상하이 항공기 설계연구원 소속의 한 엔지니어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대. 우린 드림라이너의 지연에서 배웠어. 보잉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도 분석하고 보안이 철저한 구역 안에서 전자장비부터 좌석, 기체 접합까지 완전히 내재화했지. 중국은 지금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서방이 뚫지 못할 항공 요새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매주 C929가 경납고 안에서 조금씩 진전될수록 기존 독점 구도는 더 불안해지고 있어. 만약 C929가 중국의 항공검이라고 한다면 엔진은 그 칼날이야.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칼날은 무뎠지. 솔직히 말해 엔진은 중국의 약점이었어. C921 같은 협동체기는 여전히 제너럴 일렉트릭과 사프랑이 만든 리빌시 엔진에 의존하고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수출 제한을 걸거나 인증 일정을 지연시키는 게 가능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C929엔 그 족쇄를 끊어낼 카드가 있거든. 바로 CJ2000이라는 차세대 터보팬 엔진이야. 중국 항공엔진그룹 AECC가 국가 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지. 내부 소식에 따르면 CJ2000은 최대 35톤 추력을 내도록 설계됐대. 보잉 787에 들어가는 롤스로이스 트렌트 1000이나 GE 진엑스랑 같은 급이란 얘기야. 팬 직경은 3m, 연료 효율성을 위해 최적화된 저바이패스 비율, 그리고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를 써서 가벼우면서도 고온 터빈을 견디게 설계했대. 애초엔 C921에 쓰려고 했지만 기술적 난관 때문에 일정이 밀렸고 그게 오히려 지금은 광동체용으로 다시 재설계되는 계기가 된 거야. ACC는 이미 부품 시험에 들어갔고 초기 단계 팬과 압축기 시험에서 GE 최신 모델과 성능 차이가 10% 이내라는 얘기도 나와. 계획은 명확해. 2029년 C929에 탑재 시험 비행, 2031년까지 인증 완료, 이후 양산 돌입. 만약 CJ2000이 상업 인증을 받으면 이건 단순히 코맥의 승리가 아니라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야. 역사상 처음으로 비서방 국가가 항공기와 엔진, 전체 추진 생태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수출 허가도 필요 없고 부품 제약도 없고 미국 국무부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건 곧 전략적 지렛대, 곧 힘이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 바로 여기서 서방이 진짜 걱정해야 돼. 보잉이랑 에어버스가 이미 포화된 유럽, 북미 시장에서 서로 싸우는 동안 중국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거든. 1대1로 전략을 통해 도로 대신 활주로를 까는 거야. 코맥은 단순히 C929를 팔려는 게 아니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개발도상국 공항 인프라에 그대로 녹여내고 있어. 중국 국영기업이 자금을 대고 공항 터미널을 짓고 레이더랑 관제 시스템은 화웨이 항공 부문이 깔아주고 활주로 위엔 C,
929가 서 있는 그림을 떠올려봐. 그건 단순 판매가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로 고정된 전략적 파트너십이야. 중국 상무부 내부 보고에 따르면 파키스탄, 케냐,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최소 8나라가 C929 구매나 임대에 관심을 표했대. 그리고 중국은 국가 지원금융과 시세 이하 서비스 패키지까지 준비 중이라고 해. 그 결과 총 운용 비용이 보잉과 에어버스보다 최대 25% 낮아진다니 서방 항공사 CEO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이제 문제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경제 상공을 누가 장악하느냐야.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답이 워싱턴이나 파리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나올 수도 있어. 지난 50년 넘게 보잉과 에어버스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 지역 항공기 업체들이 에브라에르, 밤바르디에, 미쓰비시처럼 나타나긴 했지만 광동체 시장만큼은 손도 못 댔지. 787이나 A350 같은 주력 기종을 위협하는 존재는 없었어. 이유는 간단했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 까다로운 국제 인증, 그리고 가짜로 흉내낼 수 없는 엔진 기술력. 하지만 C929가 그 공식을 바꾸고 있어. 드림라이너를 첫날부터 무너뜨릴 수는 없을지도 몰라.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잉과 에어버스가 맞서고 있는 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야. 그들은 한 나라와 싸우고 있는 거야. 국가 자본으로 뒷받침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1대1로를 통해 60개국 넘게 정치적 지렛대를 확보한 나라. 그리고 서방 경쟁자보다 훨씬 빠르게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산업 역량을 가진 나라. 한편 보잉은 FAA 조사, 품질 관리 문제, 공급망 혼란에 시달리고 있지. 반대로 코맥은 세대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어 한 서방 분석가가 이렇게 단언했대. 만약 C929가 인증을 받고 연료 효율이 평범한 수준만 달성해도 보잉의 아태 지역 지배력은 끝날 거다. 에어버스는 외교적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들조차도 경쟁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중국은 기체 가격을 억억 5천만 달러에 내놓고 거기에 20년짜리 공항 업그레이드랑 금융 패키지까지 묶어서 주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한 날개 싸움이 아니야. 시스템 전쟁이야. 서방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싸우지만 코맥은 권력을 위해 짓고 있어. 그리고 하늘이 정치화될 때 결국 항공사들은 비행기만이 아니라 접근, 권한을 보장해줄 파트너를 고르게 되지. 그렇다면 C929가 진짜 의미하는 건 뭘까?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야. 그건 하늘 위에 새겨진 경계선이지. 과거와 미래를 갈라놓는 선. 수십 년 동안 장거리 항공은 서방의 독점 무대였어. 인증 체계, 수출 통제, 압력으로 형성된 동맹들이 철옹성이었지. 메시지는 분명했어. 비행기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허락해야 한다. 그런데 C929는 그 규칙을 부쉈어. 중국은 직접 비행기를 만들었고 엔진도 만들고 공급망도 장악했어. 이제 활주로까지 깔아서 세계로 내보내려 하고 있어. 이 비행기는 단순히 승객만 태우는 게 아니야. 하나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보잉이 필요 없다. 에어버스도 필요 없다. 서방도 필요 없다. 지금은 그 메시지가 조용히 들릴지 몰라. 하지만 C929가 중국산 엔진으로 힘을 얻고 중국 금융으로 팔리고 중국 기업이 지은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첫 상업 대륙간 비행을 해내는 순간 그 조용함은 충격의 파도처럼 번질 거야. 보잉과 에어버스는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를 마주한 게 아니야.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번엔 그 미래가 동쪽에서 날아오고 있어. 이 852의